안녕하십니까. 위생사의 조은진입니다. 네, 실기 두 번째 과목이죠. 식품위생학 챕터 1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식품 취급 및 시설 위생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네모박스 1번 보시면은 식품위생하고 나와 있죠. 바로 1번의 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서요. 식품의부터 밑줄을 쭉 한번 그어주세요. 식품의 안전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이나 기술을 우리는 식품위생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가 나와 있는데요. 밑줄 그어 놓으신 데다가 안전성하고 건전성에 각각 동그라미를 쳐두세요.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식품위생. 그게 의고요. 식품위생을 보시면은 땡땡 뒤에 빨간 글씨 나와 있죠. 식품뿐만 아니라 식품에 첨가되는 그 식품 첨가물, 그다음 기구 또는 용기, 포장까지도 대상이 되는 거죠. 그 대상으로 하는 음식에 관한 위생을 식품위생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의는 위에서 보신 것처럼 안전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여러 가지 수단이나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붉은 글씨 밑줄을 쫙 쳐주시고요. 대상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두신 후에 앞에 식품,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까지 다 나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식품 자체 하고요. 식품을 오염시킬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대상이 된다라는 걸 같이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 39회 때 출제가 됐었고요. 지금 2번 동그라미에 나와 있는 거는요.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상에서의 식품위생의 정의입니다. 자, 39라고 쓰여져 있는 그 보라색 동그라미 옆에 자, 식품위생법상의 정의라고 하나 써두세요. 식품위생법상의 정의. 어렵죠? 예, 법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 법 자주 보셔야지 기억이 잘 나시죠? 그러면은 저희가 식품위생법상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셨는데요. WHO, 즉 세계보건기구에서 이렇게 내린 정의는 도대체 어떤 것인지 오른쪽이죠. 오른쪽 여백에다가 좀 써볼까요? WHO에서의 정의. 요건 뭐냐면요. 식품의 생육, 생산 및 제조로부터 인간이 섭취하는 모든 단계에 있어서의 안정성, 건전성 및 완전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수단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안전성, 건전성, 그 다음에 완전 무결성까지 요 세 가지가 나오면 WHO의 정의예요. 안전성, 그 다음에 건전성 하고 완전 무결성. 요 내용이 나오면 WHO에서 내린 정의입니다. 생육, 생산 및 제조로부터 인간이 섭취하기까지 그 전 모든 단계에 걸쳐서 안전성과 건전성 및 그 다음에 완전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식품위생이라고 한다 해가지고 그 정의는 WHO에서 내린 거라는 거 짤막하게라도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상의 정의는 2번 동그라미다. 자, 그 다음에 3번 동그라미 보시면은 식품에 의한 질병이 나와 있죠. 경구 감염병도 있고요. 인수공통 감염병, 기생충병, 식중독 및 기타 여러 가지 질병 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밑에 당구장 표시가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거에 밑줄을 좀 그을게요.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은요. 1962년 1월 20일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구장 표시를 밑줄을 쫙 쳐놓으시고 네, 식품위생법 여기서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1962년도 1월 20일에 제정됐다라는 거 기억을 꼭 해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당구장 표시는요. 식품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음식물이에요. 다만 뭐는 제외한다. 의약으로 쓰는 것은 제외. 자, 모든 음식물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그 옆에 밑줄 칠게요. 다만 의약으로 쓰이는 것은 제외한다. 그걸 제외하고 모든 먹는 거는 다 식품으로 넣는 거예요. 자, 괄호 2번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고 저희는요 3번 동그라미에 국민보건 증진에 이바지한다. 궁극적인 목표가 되는 거죠. 거기다가 밑줄 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두 번째 네모 박스 식품 취급인데요.
우리 내용 들어가기 전에 오른쪽 날개에 있는 출제 경향 파헤치기를 한번 살짝 보도록 할게요. 필기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셨던 것과 같이 식품 취급 시 어떻게 해야지 위생을 지킬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묻고 있어요. 예, 거기에다 밑줄을 쳐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동그라미 먼저 보시면은 내부는 항상 청결하게 취급해야 된다. 그 다음 2번 동그라미도 당연한 내용들이에요. 식품의 원료 및 제품 등은 냉동, 냉장 시설에 보관 관리해야 되죠. 3번 체크할게요. 채소는 채소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흐르는 물에서 5회 이상 세척하셔야 됩니다. 5회도 동그라미 쳐두세요. 이런 수치가 나오는 거는 조금 자세히 기억하셔야 되죠. 그리고 4번 동그라미에서 유지는 일광을 차단, 밑줄. 그 다음 저온으로 보존해야 돼요. 일광 차단, 저온, 냉암소죠. 예. 그 다음에 5번 동그라미에서 식품 종사자의 위생 태도에 관련된 문제가 이제 41회와 38회 때 출제가 됐는데요. 기억에 손 같은 경우는 역성비누로 소독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모발에다 밑줄 칠게요. 위생모 착용 의무 밑줄. 그 다음에 디귿의 복장 및 장신구에서는 청결하고 장식물이 부착되지 않아야 되고 두 번째 점에서 빨간색 글씨 보송류 착용 금지에다 밑줄 칠게요. 자, 왜냐하면 괄호 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유가 장신구의 대부분이 미생물에 오염되어 있을 확률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식품을 오염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석류 착용 금지 항목이 있고요. 그 다음 리을에서는 식품 종사자의 위생 관련 설비, 네,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표시를 했고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네모박스 3번에 식품의 보관 방법이에요. 그럼 또 여기도 들어가기 전에 우리 왼쪽 날개에 출제 경향 파헤치기에서 표시를 좀 할게요. 식품을 물리적, 화학적 처리를 해서 보관하는 방법. 그것들이 이제 매년 꾸준하게 출제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방법까지 밑줄 쳐두시고 물리적, 화학적 처리 방법. 우리 그 부분 주의 깊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괄호 1번에 물리적 처리가 먼저 나와 있어요. 대표적인 게 1번 동그라미에 나와 있는 냉동 냉장법입니다. 자, 기억에 10도씨 이하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놓으시고 그 옆에 세균 발육 억제. 네, 10도씨 이하에서는요, 세균 발육이 억제가 돼요. 그리고 니은에 나와 있는 마이너스 5도씨 이하, 영하 5도 이하 동그라미 쳐두시고 대부분의 미생물 발육 억제 밑줄. 자, 그 다음에요. 디귿의 냉장고의 경우는요. 벽에서 10에서 30cm 이상 떨어뜨려 밑줄 쳐 놓으셔야 돼요. 10에서 30cm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그렇게 범위를 잡았잖아요. 대체적으로 30cm까지 떨어뜨려 놓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10cm 정도로 기억하고 계실게요. 10cm 동그라미. 벽에서 10cm 정도. 왜냐하면은 이제 청소도 청소고 통풍이 잘 되어야 돼요. 통풍을 좋게 에다가 밑줄. 왜냐하면 냉장고가 좀 이렇게 열이 또 많이 나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벽에 이렇게 딱 접촉해서는 안 되고 10cm 정도 열을 두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문은 자주 여닫지 말아야 되고요. 미음의 냉장고 내 식품은 자, 빨간색 글씨에 밑줄 칠게요. 전체 용량의 80% 정도만 저장. 밑줄 쳐놓으시고 80% 정도 동그라미. 그 다음 냉장고 내부의 중간에 온도계를 비치 밑줄 쳐놓으시면 되겠고, 시옷의 식품 저장 방법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점에서요. 식품의 조직 손상, 거기 조직부터 괄호 칠게요. 조직 손상 또는 단백질의 변성을 줄이기 위해 괄호 쳐놓으시고 그 뒤에 밑줄 긋습니다. 영하 40도 정도에서 급속 동결 후 영하 18도 이하에서 저장. 이렇게 하면 단백질 변성도 줄이고 조직 손상을 많이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두 번째 줄의 뒷부분에 괄호 안에 있죠. 거기다 밑줄 칠게요. 근데 이때 저장할 때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해요. 유지까지 밑줄. 그리고 두 번째 점은 읽어보시면 되죠. 식품 저장 온도는 저온일수록 좋고요. 아래 그림 보시면 냉장고의 위치가 나와 있어요. 아까 제가 10에서 30cm 정도다 이렇게 말씀드린 게 10cm 이상 개방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대체적인 넓이를 말씀드린 거고, 저희는 10cm 정도로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그림들은 여러분들이 표하고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저는 오른쪽 페이지로 바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동그라미는요, 건조 탈수법입니다. 자, 땡땡 뒤에 밑줄 그을게요. 수분 15% 이하에서 세균 발육 억제에다가 밑줄을 쳐 놓으시고 15% 이하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두세요. 요 건조 탈수법에 관련된 내용이 35회 때 출제가 되었습니다. 기억에 나와 있는 일광건조법은요, 햇빛에 의해서 건조시키는 거예요. 햇볕 동그라미 쳐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이제 일광건조에 대비되는 그 인공건조법이죠. 표로 종류를 잘 표로 이렇게 정리를 해두셨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 한번 보시면 되겠고, 그 밑에 보시면은 이제 3번 동그라미에 가열살균법 나와 있죠. 100도씨 정도로 가열살균 하는 거고, 자외선 조사는 태양광선 중 자외선을 조사하여 살균을 보관하는 것에다가 밑줄을 쳐 놓으시고요. 이게 이제 단점으로 볼 수 있는데 식품 내부까지 살균은 되지 않죠. 그 다음은 5번 동그라미에 방사선 조사 방법이 있고요. 자, 방사선 베타선이나 감마선 조사 밑줄 해놓으시고, 밀봉법. 밀봉 용기에 식품을 넣고 수분의 증발과 흡수, 그리고 해충의 침범, 공기의 통과 등을 막아서 보존하는 방법이다. 밀봉법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괄호 2번의 화학적 처리법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에 염장법이 나왔죠. 염하면은 이제 소금에다가 절이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기억에 소금 농도 10% 이상 이렇게 돼 있죠. 소금 밑줄 쳐놓으시고요. 뒤에 10% 이상 동그라미 쳐두시겠습니다. 자, 이건요, 수분 활성도를 낮추고 삼투압을 높여서 미생물의 생육을 억제시키는 방법이에요. 예, 밑줄. 높여까지만 할까요? 수분 활성도는 낮추고 그 다음에 삼투압은 높여. 거기까지 밑줄 쳐놓으시고, 뭐 젓갈이라든가 절인 배추, 그 다음에 이제 간 고등어와 같은 그런 생선 있죠? 그런 것들 생각하시면 되겠고, 2번 동그라미는 당장법입니다. 당에 이제 담궈두는 건데, 자, 50% 이상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그 50% 이상의 농도를 유지해야 되고, 니은에 보시다시피 벌꿀이라든가 뭐 마멀레이드, 양갱, 뭐 잼류 이런 것들, 식품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동그라미는 산첨가법이죠. 자, 산성에는 미생물의 저항성이 약해요. 그래서 산을 첨가하게 되는 거고, 니은에 표시할게요. pH 4.5 이하에다가 박스를 이렇게 딱 쳐주세요. 그리고 그 뒤에 밑줄 칠게요. pH가 4.5보다 더 낮아지게 되면, 그 이하가 되면은 미생물이 생육이 어려워요. 쭉 밑줄 쳐놓으시고, 그때 사용하는 것은 뭐 아세트산이라든가 시트르산, 락트산, 뭐 프로피온산 이런 유기산이라든가 그 염이 사용된다라는 거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페이지 넘길게요.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또 무한정 pH 4.5 이하가 좋기는 하지만 무한정 첨가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시게 되죠. 풍미 때문에 적용이 제한에다가 밑줄 쳐두시고요. 화살표 뒤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식품보다는 과일이나 채소의 저장에 주로 이용됩니다. 그 부분에 밑줄. 그리고 조미 목적도 겸하게 된다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은 4번 동그라미의 방부제 첨가법이에요. 자, 사용되는 방부제로는 배히드로초산, DHA 있죠. DHA에다 밑줄 쳐놓으시고, 뭐 안식향산 나트륨이라든가 프로피온산 나트륨, 프로피온산 칼륨 이런 것 등이 사용이 돼요. 이 방부제에다 동그라미를 쳐놓으시고요. 방부제 같은 경우는 미생물에 의한 어떤 부패 방지죠. 미생물 작용에 의한 부패 방지라고 써주세요. 이렇게 하나 방부제에다가 표시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또 뭐가 있어요? 5번 동그라미죠. 5번 동그라미에 산화방지제 첨가법 이렇게 돼 있어요. 산화방지제에다가도 동그라미를 쳐 두시고 종류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 BHT라고 하는 것들, BHT에다가 밑줄을 쳐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부틸히드록시 아니솔,
BHA죠. 이름이 좀 비슷해요. 걔네들도 밑줄. 그 밖에 이제 뭐 몰식자산 프로필이라든가 토코페롤 같은 것들이 산화 방지제로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요, 방부제하고 산화 방지제하고 조금 이름 구분을 좀 해 두셔야 되고요. 그거 먼저 해 두시고, 산화 방지제 동그라미 쳐 두시라고 했잖아요. 산화 방지제에다가도 좀 쓸게요. 자, 지방질이나 비타민 A나 D 등을 함유한 식품의 산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방질이나 비타민 A, D. 자, 비타민 A, D, A와 D 같은 경우는 이제 지용성 비타민이잖아요. 비타민 A, D 등을 함유한 식품의 자, 산패를 방지하는 거죠. 예, 그 내용. 산패 방지. 누가요? 산화 방지제가. 이렇게 구분을 좀 해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은 괄호 3번의 미생물을 이용한 식품 저장법입니다. 자, 미생물을 이용에다가 제목에다 밑줄을 좀 쳐두시고요. 대표적인 게 발효식품이에요. 발효식품의 동그라미. 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발효식품으로는 뭐 장류가 있죠. 간장, 된장, 고추장 이런 거 있고요. 그 밖에 이제 김치류 대표적이고, 젓갈류라든가 식초류, 장아찌류, 주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생물을 이용해서 식품 저장하는 거는 발효식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은 네 번째 네모박스 식품시설위생이에요. 이 파트에서는 왼쪽 날개 출제경향 파헤치기 한번 보시면 식품 관련 건물의 구조라든가 그 건물의 어떤 조건 이런 것들을 묻고 있으니까 거기에 유념하셔야 됩니다. 조건까지 이렇게 밑줄을 좀 쳐두시고요. 자, 괄호 1번에 식품 관련 설비의 종류를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자, 바로 아랫줄에 괄호를 좀 치겠습니다. 위생의 대상이 되는 것을 성격에 따라 분류하면 에다가 괄호를 쳐두세요. 자, 위생에 관련된 것들을 성격에 따라 분류하면요. 예, 밑에 표와 같아요. 그 시설들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식품 생산 및 집산 시설이 있어요. 우리는 거기 생산 및 집산에다가만 밑줄 칠게요. 어차피 식품에 관련된 거니까 생산 및 집산에다가 밑줄 쳐 넣으시고, 그 다음에 처리, 가공, 저장 시설이 있어요. 두 번째 처리, 가공, 저장에다가 밑줄 쳐 두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식품의 조립, 판매 및 급식. 조립, 판매 및 급식에다가 이렇게 밑줄을 쳐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시설 이렇게 나뉘게 되죠. 그래서 크게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돼요. 그 시설에 따른 종류는 여러분들이 옆에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괄호 2번에 식품 관련 건물의 위치를 먼저 볼게요. 1번부터 4번까지 정리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1번부터 4번까지 이렇게 묶어두시고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위 환경의 공기가 맑고 깨끗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양질의 물을 풍부히 얻을 수 있어야 되고, 폐수와 폐기물 처리가 용이하고, 수송 및 교통이 편리하고, 전력 사정이 좋은 그런 곳이다. 예, 충분히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은 괄호 3번에 건물의 내부 구조와 실내 조건이에요. 요 전반적인 내용이 36회 때 출제가 되었었고요. 바로 밑에 보시면은 이제 두 번째 줄부터 시작할게요. 두 번째 줄 가운데 부분에 실내 조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실내 조건에다가 박스를 해주세요. 실내 조건. 실내 조건이 어떠냐? 옆에 밑줄 칠게요. 환기, 온도, 습도, 그 다음 조명, 채광, 방서, 방충 등이 양호해야 한다. 밑줄 쫙 해주시면 되겠고, 구체적으로 이제 1번 동그라미 바닥 및 배수구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37회 때 출제된 그런 유형인데요. 내구성 자재 사용을 하고 배수시설을 설치해야 된다. 당연한 이야기고요. 니은에서 바닥의 기울기를 먼저 보시면은 땡땡 뒤에 바닥 1m라고 돼 있어요. 바닥 1m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그 옆에 밑줄 칠게요. 바닥 1m에 대해서 2에서 4cm의 9배에다가 밑줄. 자, 9배가 뭐냐면요. 비탈길이나 어떤 지붕과 같은 것 등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용어인데, 경사면의 기운 정도를 9배라고 이야기를 해요. 경사면의 기운 정도.
그러니까 바닥 1m에 대해서 한 2cm에서 4cm 정도의 구배가 있어야 된다. 기운 정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평하거나 이게 잘못돼서 좀 오목하게 된다. 그러면 배수가 잘 안 되죠. 그래서 구배가 있어야 돼요. 기운 정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그 부분 밑줄 쳐놓고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고, 그 다음 디귿의 바닥의 배수구를 보시면요. 땡땡 뒤에 밑줄 칠게요. 벽과 평행하여 15cm 떨어진 곳에다가 밑줄, 평행에다 동그라미 해두시고요. 자, 그 옆에 끊어서 깊이는 최소 15cm, 15cm 동그라미, 그 다음 줄에 내경은 최소 10cm 정도 밑줄, 10cm 동그라미. 예. 그 다음에 리을에 바닥은 타일이나 콘크리트 등 두껍고 견고 밑줄. 자, 그 다음에요. 미음 단면은 직각을 피하며 밑줄 쳐놓으셔야 돼요. 직각 동그라미. 자, 오물의 걸림을 방지하고 청소가 용이해야 된다. 직각을 피해야 되는 거예요. 단면은 직각을 피한다. 그 다음에 비읍에서 괄호를 치겠습니다. 실내 배수구와 실외 배수구가 교차하는 곳에다가 괄호를 쳐 놓으시고, 예, 거기에는 방서 및 방취 시설이 설치되어야 돼요. 밑줄 쫙. 자, 그 다음 시옷에서 상수도와 하수도는 교차되지 않도록 설치, 밑줄. 자, 밑에 그림 좀 잘 봐두세요. 바닥 경사도 1m당 2에서 4cm 정도 기운 정도가 있어야 된다. 구배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배수구 위치 보시면 벽에서 15cm 정도 수평하게, 평행한 거죠. 평행하게 떨어져서 15cm 정도 떨어져가지고 위치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벽이 이렇게 직각이 딱 되면 이게 이물질 끼기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부드럽게 되어 있죠. 자, 그런 내용들 봐주시면 되겠고, 2번 동그라미의 벽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방의 벽면은 매끈해야 돼요. 자, 기억해서 벽면은 매끈 밑줄. 그 다음에 빨간색 글씨 있죠? 불침투성 재료로 밝은색 밑줄. 그 다음 니은이요. 바닥에서 벽면 1.5m까지 내수성 자재 밑줄. 예, 주방 바닥에서 벽면 한 1.5cm가 아니죠. 1.5m까지는 내수성 자재를 설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옆에 방균 페인트로 도색 밑줄, 방균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요 내용이요. 39회와 38회 때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 디귿에서 창문 및 환기 시설을 설치하고, 당연히 그래야 되죠. 빨간 글씨부터 밑줄 칠게요. 창문과 벽면은 50도씨의 50도씨래요. 온도가 아니죠. 50도의 그 경사 유지 밑줄. 그리고 50도에다 동그라미 쳐두세요. 밑에 보시면은 바닥과 벽 창살과의 접속부 해가지고 이제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맨 왼쪽에 나와 있는 그림이 양호한 거고요. 책벽과 바닥, 요게 직각이 안 돼 있죠. 여기가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것도 양호한 거죠. 예, 이렇게 경사가 지어 있어야 돼요. 직각이 되면 안 된다고요. 거기 이물질 끼기가 쉬워요. 그래서 왼쪽 2개 잘 봐두셔야 돼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제 2개 가운데로 나눴을 때 요거는 불량한 예이니까 예, 잘 비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다가 바닥과 벽 창살과의 접속부 그 그림에다가 요 제목에다 별표로 해놓으세요. 별표 하시고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리을은 공장 벽면에 기계 설치 시 고려사항이 있어요. 점 3개가 이렇게 뚜두둑 나왔죠? 이렇게 묶어두시고 식품 찌꺼기가 남지 않는 구조여야 되고 침전물 제거가 용이해야 되고 단순한 구조여야 된다. 네, 그 부분 기억하시면 되겠고 한 페이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항목이 동그라미 3번 해가지고 천장입니다. 천장. 자, 천장은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돼요. 기역부터 리을까지는 네. 읽어보도록 하시고요. 내수성 재질 및 밝은색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덮개도 설치해야 되고 천장에 수증기 응축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방우, 방서, 방충, 공중 낙하균 방지를 해야 된다. 읽어보시고 저희는 미음에다가 밑줄을 칠게요. 벽과 천장이 만나는 부분은 경사 또는 완만한 구조여야 된다. 밑줄. 요 내용이 39회 때 출제가 됐습니다. 벽과 천장이 만나는 곳도 바닥과 마찬가지로 예, 벽과 천장이 만나는 곳이죠. 여기도 이렇게 부드러워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동그라미는 출입문이죠. 자, 밑에 도어식 문이 이렇게 하나가 예로 나와 있습니다. 자, 기억 보시면요. 읽어보시고 우리 빨간색 부분 소독시설을 설치해야 된다. 출입문에 그 부분 밑줄 쳐두시고요. 그 다음 니은에서 출입 시 신발도 소독해야 된다. 밑줄. 그 다음에 디귿 읽어보시면 되겠고 이 개방식물 도어식을 사용해서 위생해충이라든가 위생해충 번식 방지와 오염물질을 방지한다. 이런 부분 보시고 우리 리을에 표시할게요. 바닥과 문 밑바닥의 공간은 0.5cm가 적당하다. 자, 0.5cm 동그라미. 그리고 문 밑부분은 내구선까지를 쓴다. 읽어보시면 되겠고 5번 동그라미는요. 조명입니다. 자, 식당 30에서 60럭스 밑줄 쫙. 그 다음에 조리실은요 좀 더 밝죠. 50에서 100럭스 밑줄 쫙 해놓으시면 되겠고 디귿과 리을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고요. 6번 동그라미에 창문 한번 살펴볼게요. 36회 때 창문에 관련된 내용이 나왔고요. 자, 채광 및 환기가 용이한 세로로 된 창이 좋다. 높은 창이 좋죠. 세로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뒤에 밑줄. 그 다음에 니은은 창은 채광이 좋아야 되잖아요. 채광이. 그렇기 때문에 바닥 면적을 대비했을 때 7분의 1에서 5분의 1 이상에다가 밑줄. 바닥 면적의 7분의 1에서 5분의 1 이상 밑줄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 디귿, 리을, 미음이 있는데요. 요 세 개를 조금 묶어주세요. 기억, 니은도 중요했지만 좀 잘 보셔야 되겠지만 디귿, 리을, 미음 요것들을 세 개를 묶어주세요. 자, 개각. 가시각이라고 하는데 이 개각은 4에서 5도 돼야 되고 입사각은 27에서 28도 돼야 된다. 그 부분 하고요. 창과 창틀 사이의 경사는 50도여야 된다. 50도 동그라미. 그 다음 방충망을 설치해야 되는데 1인치당 30메스다. 네, 그래서 디귿리을 미음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오른쪽 페이지에 동그라미 7번 환기 및 통풍입니다. 자, 기억에서는요, 쭉 읽어보시고 두 번째 줄에 뒷부분이에요.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돼요. 충분한 환기시설에 밑줄을 착 쳐두시고요. 그리고 그 밖에 환기를 위해서 창도 있어야 되고 팬도 있어야 되고 환풍기 같은 것들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싱크대는 수도꼭지는 만수면에 7cm 이상 거리 유지. 밑줄 하나 쳐두시고요. 그 다음에 9번 동그라미 쓰레기통. 내수성 자제해야 되고 뒤에 밑줄 칠게요. 최소 2일간의 폐기물 저장 용적 밑줄. 그 다음 10번 동그라미 식품 용기. 요거는요. 둥근 용기를 사용. 둥근 용기. 각지거나 파손된 거 사용 금지입니다. 자, 둥근 용기 밑줄 치시고 괄호 안에도 밑줄 칠게요. 각지거나 파손된 거 사용 금지. 각지면 또 찌꺼기 끼게 되고요. 파손되면 이렇게 오염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11번에 조리장. 기억 보시면 되겠고 니은에서 세정과 소독 순서. 네, 세정시설 있고 헹굼시설 있고 살균시설 있고 그 다음 소독시설 있는 거. 그 순서. 거기다 밑줄을 쭉 그어주시고요. 디귿 필수 설비, 세척, 냉장, 찬장 이런 거 필수 설비고 세척 시 온수 봐주시면 되겠고요. 특히 열탕 소독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미음에서 열탕에다 동그라미를 해두시고요. 칼, 도마, 행주에다가 밑줄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번 동그라미에 화장실이 나와 있는데요. 자, 화장실의 경우는 기억과 니은 읽어보시면 되겠고 디귿에다 밑줄 칠게요. 바닥과 내벽은요. 그 바닥으로부터 1.5m까지 타일 또는 방수 페인트로 도장해야 된다. 그런 항목이 있어요. 밑줄을 쫙 쳐놓으시고 그 부분 기억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 페이지 넘길게요. 자, 챕터 1이 끝났고 챕터 2에서는 식품의 감별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기 전에 왼쪽 날개의 출제 경향 파헤치기를 한번 보시면은 각 식품의 신선도에 따른 구별법을 주로 묻게 돼요. 그러니까 뭐 달걀이 신선하면은 어떤 특징이 있니? 뭐 어류는 어떤 특징이 있니? 이런 것들이니까 거기에 신경을 좀 써주시면 됩니다. 자, 네모 박스 1번의 식품별 감별 방법 먼저 보시면은 크게 이제 표로 정리되어 있죠. 관능 검사법이 있고요. 이화학적 방법이 있어요. 관능 검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그 어떤 오감을 사용해 가지고 검사를 하는 거예요.
자, 내용 한번 보시면요. 첫 번째 점에 외관적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외관적에다 동그라미를 해두세요. 외관적으로 그냥 식품을 관찰해서 감별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나의 오감이나 간단한 도구를 가지고서. 자, 구체적인 거 맛, 색, 향기, 광택, 촉감 이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반면에 이화학적 방법은요. 화학적인 방법, 거기다 화학적인 동그라미를 쳐놓으시고 요런 방법도 쓰고 미생물이 있는지 그 존재 유무라든가 유해 성분의 혼임 여부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괄호 1번에 육류를 먼저 보시도록 할게요. 35회 때 출제가 된 바가 있고요. 육류는 젓갈색을 띠는 게 좋습니다. 1번 동그라미에 젓갈색 동그라미. 자, 암갈색은 안 좋아요. 1번하고 2번하고 묶어서 기억을 해주세요. 젓갈색이 좋아. 암갈색은 안 좋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3번 동그라미에 고기 특유의 냄새 빨간색 글씨 밑줄 쳐두세요. 고기 누린내 말고요. 고기가 내는 신선한 고기가 이렇게 풍기는 독특한 특유의 냄새가 있어요. 그런 게 있어야 되고요. 암모니아 냄새가 나는 거는 변질된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에 pH 6.5 이하 밑줄. 6.5 이상이면 주의해야 되고요. 5번 동그라미 우리 소고기에다 동그라미 칠게요. 소고기는 지방이 흰색 밑줄. 그 다음에 옆에 돼지고기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돼지고기는 어때요? 지방이 다갈색 밑줄. 그 다음에 닭고기는 황백색 이렇게 띄는 것이 좋습니다. 그 부분 밑줄 해두시면 되겠고요. 밑에 당구장 표시 보시면은 육류의 변질 과정이 나와 있어요. 자, 중성이었다가 사후 강직되면 산성이 돼요. 그러다가 부패가 되면서 알칼리성으로 바뀌어요. 중성이었다가 산성이 됐다가 알칼리성 된다. 중성이었다가 사후 강직 시작되면서 산성됐다가 부패로 넘어가면 이제 알칼리성이다. 그 부분 밑줄 쫙 쳐놓으시고 구체적인 pH도 괄호 안에 쓰여져 있죠.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괄호 2번에 어류. 네, 표로 정리가 잘 돼 있어요. 분류 보시면 이제 눈, 비늘, 아가미, 육질, pH, 비중 요거 그냥 비교해 보시면 되죠.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요거 잘 기억을 해 놓으시고 그 표 밑에 보시면은 오징어가 있는데요. 갈색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갈색의 점이 콕콕콕콕 이렇게 좀 박혀 있는 것이 신선한 것이다. 오징어까지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항목으로 가시면요. 3번 괄호에 달걀이 나와 있죠. 38회와 35회 때 달걀에 관련된 내용들이 출제가 됐었고요. 역시 달걀이 신선한 것 왼쪽 항목, 그렇지 않은 것 오른쪽 항목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요거는 표시를 조금 할게요. 두 번째 외관 판정법에서는 표면이 까슬까슬한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신선한 거고요. 투시법 한번 보시면 첫 번째 줄에 전구에 빛을 투사했을 때 그 부분에 괄호를 쳐두세요. 그리고 뒤에 밑줄 칠게요. 전구에 빛을 이렇게 투사했을 때 달걀을 전구에 이렇게 향해서 빛을 투사시키면 노른자와 흰자가 명확히 구분에다가 밑줄. 그 다음 기실의 크기가 작은 것. 여러분 달걀 삶은 거 딱 깨보시면요. 이렇게 된 부분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까면 요 빈 공간이 오목하게 나와요. 거기가 이제 기실인데 요 부분이 달걀 껍데기가 완전히 밀폐된 게 아니잖아요. 이게 또 살아 있었던 거기 때문에 이게 바깥으로 빠져나간다고요. 달걀 그 껍데기 아주 미세한 구멍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신선하지 않고 오래된 달걀은 이 기실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토시에서 봤을 때도 기실이 작은 것이 신선하다. 그 다음 비중법에서는 11% 식염수에 가라앉는 거예요. 11% 동그라미 쳐놓으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자, 아래 그림은요. 비중법 실험하는 그림이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당구장 표시 2개 보시면 난황계수하고 난백계수가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나와 있죠. 자, 특히 난황계수에서요. 난황에 똑같아요. 지름분의 높이예요. 우리 이렇게 되어 있죠. 난황에 이렇게 2개 돼 있단 말이에요. 지름분의 높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다 난황이니까 우리 여기에만 이렇게 좀 박스를 쳐놓으세요. 난황계수 구하는 방법. 난황계수니까 난황에 관련된 거예요. 난황의 지름분의 높이다. 이렇게 표시해 놓으시고
남백지수 구하는 방법도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은 괄호 4번의 우유입니다. 자, 자비법. 가열로 물을 가해서 응고물이 생기지 않아야 신선한 우유이고요. 그 다음 2번 동그라미에 메틸렌 블루 환원 실험법이 있죠. 육가공 공장에서 많이 쓰여요. 육가공 공장에다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탈색 시간이 짧을수록 세균 오염의 정도가 심한 우유. 그 다음에 3번 동그라미는 알코올 검사법이죠. 정상 우유는 백색 과립상의 응고물이 생기지 않는다. 읽어보시면 되겠고 4번 동그라미에 레자주린 시험을 한번 보실게요. 파란색의 레자주린이에요. 파란색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옆에 레자주린까지 밑줄 쳐놓으신 다음에 이것이 미생물에 의해 환원되어서 퇴색되는 원리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 미생물부터 밑줄을 딱 쳐주세요. 이용까지. 그래서 환원 시간이 빠르면 미생물학적 품질이 열악한 거다 해가지고 레자주린 시험까지. 왜냐하면 뭐 자비법, 메틸렌 블루 환원 실험법, 그 다음에 알코올 검사법, 레자주린 시험법 이렇게 4가지 있다라는 거. 우유는 좀 특별하게 좀 잘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거 아시죠? 자, 그 다음 괄호 5번은 공유예요. 자, 첫 번째 동그라미 1번에 그 쌀이 나와 있거든요. 기억에 우량에다가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우량 품질일 경우 자외선 조사 시 괄호 쳐놓으시고 옆에 청백색. 그럼 쌀이 우량 품질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그라미에 밀이 나와 있는데 자, 우량 품질. 우량에다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옆에 밑줄 칠게요. 하얗고 입자가 고른 건 밑줄. 그리고 불량도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맥각이 많고 흑색인 거는 그 불량입니다. 그 다음 괄호 6번은 가공품이에요. 동그라미 1번에 버터 땡땡 뒤에 잘랐을 때 물방울이 생기지 않는 것 밑줄 쳐두시고요. 그 다음 소시지는요. 땡땡 뒤에 변질된 소시지는 에다가 괄호를 해놓으세요. 이게 변질이 시작된 소시지는요. 포장 비닐과 소시지 사이에 기포도 있고요. 반점도 있고요. 얼룩이 생겨 있어요. 거기다가 밑줄 쫙. 얼룩. 포장 비닐과 소시지 사이에 기포, 반점, 얼룩까지 밑줄. 그러면 이제 얘는 변질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이제 식용유 나와 있죠. 동그라미 3번의 식용유, 투명한 것, 그 다음에 청량유, 침전물이 없어야 되고, 깡통 통조림, 외관이 파손되지 않은 것, 팽창도 안 되죠. 그런 것들은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 밑에 당구장 표시로 통조림 표시법이 나와 있어요. 자, 첫 번째 점에서 MOYL 이렇게 되어 있는 데서 MO는 품종 이야기하고요. 거기다 밑줄. 그 다음 Y는 조리 방법이에요. 밑줄. 그 다음 L은 크기. MOYL이에요. MOYL. 그래서 각각 뭘 나타내는지 좀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A, B, C, D 중간에 나와 있는 거는 제조회사 고유번호니까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OA15 이렇게 나왔잖아요. O가 제조 연도예요. 밑줄. 그 다음 A는 제조월이에요. 그러니까 에이프릴 같은 경우에 이제 A로 시작하고 거기다 밑줄 쳐놓으시고 그다음 15가 맨 마지막에 이제 제조 날짜라는 거. 그래서 통조림 표시하는 것들 꼭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밑에 박스 2번은 측정 기구입니다. 자, 그래서 요 측정 기구들 도관이나 뭐 삼각대라든가 이런 것들 잘 한번 보시면 되겠고 첫 번째 거는 조사처리 식품 로고 마크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보시고 밑에 우유 비중계라든가 뭐 냉각기들 이렇게 나와 있고 백금이 백금선 저 앞에서 우리 실기 첫째 과목에서도 실험 도구들을 이렇게 살펴보셨죠? 그것과 연결지어서 함께 이렇게 좀 잘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챕터 2까지 마무리 지었고요. 다음 시간에 챕터 3부터 이어서 수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